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명견만리 공존의 시대편입니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편이죠. 경영자가 바라볼 때 이 명견만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 읽기가 그렇게 좀 희망적이거나 기분 좋지 않아요. 좀 우울합니다. 그래도 경영자는요, 이런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좀 읽어보고 이해해 보신 다음에 이런 시대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에 있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을 고객이나 혹은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네 가지 관점인데요. 가장 먼저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부의 편중 관련된 건데,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에서 약 74%가 상속에 의한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에 의한 부자가 아니라 부모의 부를 물려받은 부자라는 점에 있어서 계층 간의 이동사다리가 좀 끊겨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핀란드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죠. 명견만리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뭐 좀 해결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서술입니다. 명견만리가 지금 4편까지 나왔는데요. 앞에 3편도 다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이게 잘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좀 위로받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사다리 관련돼서요, 전체 실업자 중에서 4년제 졸업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3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약 30년 동안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사용되었던 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가 좋은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게다가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89%가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대기업의 임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약 62.90%, 그러니까 뭐 절반 좀 넘는 정도 수준이죠. 근데 과거 약 1997년도에는 약 77%에서 지금은 62.9%니까 오히려 격차가 늘었죠. 그래서 이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연봉 격차가 좀 늘어나고 있는 문제. 또 이 책에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그러니까 지금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계층 사다리 이동되는 게 잘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합의했던 사례라든가, 네덜란드가 바세나르 3자 협약을 통해서 시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이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재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벌들이 과도하게 경제에 보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재벌들이 하청업체를 거느리면서 하청업체의 어떤 부가가치를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 형태로 그들의 부를 늘리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을 좀 해주고 있죠. 이 정도까지가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불평등에 관련된 핵심적인 논거들인데, 사실 뭐 상당 부분 동의가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삼성이 돈을 번 이유는 중소기업 착취해서 번 거다, 뭐 이런 인식, 또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피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선동형 이야기인데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자 관점에서는 좀 어떨까요? 경영자 관점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또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자 관점에서는 그럼 우리도 이제 불평등하니까 좀 평등하게 가자, 그래야 될까요? 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꾸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게 대립구도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 때문에 우리가 이익 못 내, 우리가 뭐 대기업만 못하잖아, 자꾸 이렇게 논리를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장과 직원의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팀장과 팀원의 평등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수와 부사수의 평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분절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앙트레프레뉴어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성장하고 부가가치를 내고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한다는 이 아주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인 창발성, 이거랑 좀 논리가 전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불평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최대한 함께 고민하는 요소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맞다. 굉장히 힘들다 나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보다 나은 우리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산업 안에서의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가자라는 관점으로 직원들과 소통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영자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의견도 표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병리 현상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명이 있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 1위 기록하는 거 있죠. 부동의 1등. 자살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한국이 현재 28.7%, 7명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또 아동 청소년 자살률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또 한국의 생산성 대비해서 행복도 낮은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영국은 최근에 2018년 1월 달에 외로움부 장관을 최초로 임명했죠.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면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될 어떤 주제로 다룹니다. 사실은 이제 공동체 파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대동제라는 게 있죠. 이 공동체 속에서 행복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 폭발했던 때가 2002년의 월드컵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신나서 그런 파괴력을 보인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 또 흥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흥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도 있어요. 흥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지체가 있는, 지체의식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민족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분절화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비교하는 패러다임, 또 서열화하고 오죽했으면 이제 사람이 고기도 아닌데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래서 자리도 배치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옆에 사람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 책에서는요 공동체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품는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집중해야 된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을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사례 맨스쉐드라는 비영리 조직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을에 헛간을 개조해서 목공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함께 친구를 사귀고 동료애를 느끼면서 목공을 같이 만들면서 성취감도 느끼는 이런 활동들이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핀란드의 경우는 이 제너레이션 블록에서 민간주택, 임대주택, 대학생 숙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공간 단위의 공동체성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로서 직원들이 우울증 있고 조금만 업무의 난이도가 올라가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만 어렵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죠.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 이 단어가 그들의 정체성을 또 규정해버리는 성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족 지연 능력을 배우지 않은 세대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네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기업에 오면요.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업에 들어와 보니까 맨날 실수하고 욕먹고 야단 맞고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갑자기 휴가 갔다 와야 되고 힐링 필요하고 어디 좋은 맛집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가 출발일까요? 기업 내에서는요. 저는 상대평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상대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인사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평가 서열주의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또는 고객 현장에서 의미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방식을 가지시고 절대평가 방식을 가져야 팀원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는 분위기가 됩니다. 또 피드백이 자주 일어나야 되고요. 피드백도 야단치는 피드백이 아니라 지지와 교정이 함께 있는 행동 중심의 피드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서열주의 상대평가 제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피드백 중심의 절대평가 제도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관련돼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컨설팅 팀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댓글 달아놓으시면 저희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병리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견만리의 주장은 저도 동의가 되고 함께 되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일, 지자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회가 해야 될 일, 혹은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경영자로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분절화되어 있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과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어떻게 공동체 정신, 즉 회사는 팀워크죠. 이렇게 바뀔 것인가, 출발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시고 상대주의, 서열평가, 그것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네 번째 주제로 다루는 것이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인데요. 현금 없는 사회 또는 블록체인 시대 이야기를 다루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통계가 나왔죠. 전국의 증권사, 그리고 은행, 그리고 투자사들의 오프라인 지점이 약 64%로 줄었다. 그러니까 36%가량이 확 줄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인력도 감축이 일어났죠. 대신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바뀐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금융 영역에 있어서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여러분들 모바일 거래하실 때 생체인식 기능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홍채인식 쓰거든요. 제 지문도 하거든요. 이미 뭐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저도 지갑 안 가지고 다닌 지가 오래됐거든요. 최근에 종이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어디 식당 가가지고 발렛 파킹할 때 2,000원씩 내는, 뭐 그거 내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카드 안 받을 때 그거 내는 것 정도가 제 현금 쓰는 경우이고, 거의 1년 내내 종이돈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현금 없는 사회가 올까? 현금이 없다 이 말은, 종이돈이 없다 이 말은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거래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포브스가 이런 경계를 했어요. 현금 없는 사회의 시작은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빅브라더의 출현을 경고한다. 전자결제는 모든 금융 거래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감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빅브라더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개인으로서 그렇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소통을 할 때 이 빅데이터가 이제 개인 신용정보보호법하고 빅데이터 활용하는 거랑 적절한 선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되지만 빅데이터는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 선을 잘 지켜가셔야 되고, 우리가 뭐 모든 영역에서 우리 회사가 빅브라더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서, 특정 고객층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큐레이션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이 책에서 좀 지적하는 것이, 인터넷 세상에서 경제적 약자가 디지털 약자로 변하기 십상인 세상이다. 핀테크와 전조화폐로 대변되는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편의성만 줬다 보면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매정해지며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 스웨덴의 노숙인들은 자활을 위한 잡지 빅 이슈를 판매하면서 핀테크로 잡지 대금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을 띌 것인지는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속박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 중에 상당 부분은요, 빅브라더, 정부 혹은 뭐 기업이 어떤 한 마을을 통제하잖아요. 뭐 유명한 로보캅 영화도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국가가 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레지스탕스가 존재하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또 저항군이죠. 그래서 빅브라더가 통제를 하고 저항군이 있는,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볼 때는 아마 정부 빅브라더이거나 기업 빅브라더가 출연을 해서,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이런 데들이 이제 자기만의 화폐를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포인트 제도가 가상화폐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거래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마음껏 거래할 수 있는 화폐처럼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기업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핀테크의 흐름에 내가 동참해서 그 채널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종속되는 거죠. 그 빅브라더에 내가 종속되어서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체인 안에 내가 들어가질 않고 독립적인 나만의 어떤 고객층을 가지고 나의 확실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내가 거래하겠다. 그리고 나의 데이터를 모아가겠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품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든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철학이나 방향성,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와 연관지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이야기 이 책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탈정부적입니다. 탈국가적이고요. 전에는 중앙정부가 신용을 갖고 중앙정부 이름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이 국가 내에선 이 화폐가 신뢰성을 갖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그것을 탈중앙화 시키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의 기록을 블록체인화, 그러니까 정보를 체인화 시킴으로써 그것이 계속 누적됨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화폐 거래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인데, 저는 이건 너무 빨리 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대기업들이라든가 조금 더 앞선 IT, 직접 기술에 있는 영역들을 더 진도가 나갔을 때 거기서 개발된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형태로 좀 더 천천히 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블록체인은 제가 보더라도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좀 더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죠. 선택 가능한 미래라든가 볼드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서 추이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지역의 문제인데요. 도시와 지방, 여러분 본사가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랑 경기도에 있는 거랑 혜택이 많이 다르잖아요. 경기도하고 충청도 다릅니다. 많이 차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이렇게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최근에 용인, 수지, 최근에 또 성남 이쪽 계열의 지식산업단지 많이 이동해 가시죠.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과 적절하게 이렇게 파도를 좀 탈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책에서는요, 이 도시의 문제,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라든가 어떤 부동산을 어떤 거주의 개념보다는 이제 재산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은 꺼진다고 15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안 꺼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불안은 하죠. 인구가 줄어드는 건 분명하니까. 어쨌든 결론은 지방은 내려가겠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안정적인 자산인 수도권 지역, 또 도시 중심의 부동산 가치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의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혁신도시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노력한 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방에 있는 군이나 시가 인구 1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 와가지고 주민등록지를 좀 옮겨주십사 부탁도 하고, 애 낳으면 엄청난 지원도 주고 이러면서 지방 도시가 살아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의 원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뭔가 지원한다 그러면 시장은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고객을 선택을 하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대리석 회사입니다. 대리석 회사의 본사는 이태리 지역 도시의 시골에 있거든요. 왜 거기에 있냐면 그 지역이 대리석의 세계 최대의 생산지예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의 본사는 인도 뭄바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패션 회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밀라노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의 로케이션을 정할 때는요, 산업 테마, 어떤 산업이 메인인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에 맞는 로케이션을 선택하고 그 로케이션에 있으면서 네트워킹 효과를 누리고 그 공간에서 시너지를 얻는 것, 직원들이 쉽게 선택하고 올 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책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은 해당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파국이 닥칠지 모른다. 이들 모두 지방의 문제에 눈을 뜨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도 중요하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시민 의식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방에 대해서도 개인 단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회사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자재 또는 특별히 식품에 관련된 구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어느 지역 지자체와 좀 연결하고요. 기업이요 이거 한다 그러면요, 요즘 지자체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군수, 군청 이런 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MOU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노력을 하되 회사의 로케이션을 정할
때에는 우리 회사가 가장 사람을 뽑기 쉬운 공간, 우리 회사의 테마와 가장 잘 맞는 공간, 그런 지역과 함께 공간을 선택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견만리,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이 네 가지 테마인데요. 이 테마의 시리즈별로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나의 시민으로서 이 책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늘 영상은 경영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앙트레프레뉴어로서, 기업가로서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회사에게 적용하고 내 스스로 해석하며 직원들에게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거 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그 인식의 흐름을 좀 깊이 좀 알아가신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좀 깊이 읽어보시고 직원들과도 고민을 함께 나눠보실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 직원이 함께 같이 읽고 토론할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